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 나흘째 양측에서 1,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일단 지상군 투입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새로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지역 무력 충돌 사태까지 겹쳐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난이 커지지 않게 전력을 다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엔 미인증 재사용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내벽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에 미달했고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건물이 안전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동해안은 바람이 거세 너우성 파도가 예상돼 건강과 안전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에서 양측을 합쳐 1,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800명 이상이 숨지고 2,6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고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687명이 숨졌고 3,726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을 합치면 사망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6,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력한 보복에 나서면서 교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받은 이란은 배후설을 부인했지만 갈등이 계속될 경우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 사이로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쏟아지고 폭발이 이어집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도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더 이상 군사 능력을 갖지 못하게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게 목표라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주요 표적 500여 곳을 전투기와 헬기 등으로 공격하고 48시간 동안 3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습니다. ובתוך המלחמה הזו צה"ל חזק, יפעל חזק וינצח ויגיע להישגים שצריך. לנו קדימה צפויים ימי לחימה ארוכים ומורכבים.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 사흘째인 현지 시간 9일 가자지구 분리장벽 주변 지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대변인은 지난 몇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테러범과의 교전은 외딴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자국에 침투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을 제거한 뒤 가자지구 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결행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지상군 투입이 됩니다. 다만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잡혀간 100여 명의 인질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상군 작전에 따른 막대한 인명피해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שכל העולם יראה את זה. שכל העולם יראה את מה שאני אומר.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את הילדים הביתה וכמה שיותר מהר. אנחנו רוצים להיפגש עוד הלילה. 이런 가운데 하마스 기습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돼 온 이란은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안보와 지정학적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배후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장 보복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란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다시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앞서는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서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란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첨단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감시마저 뚫었다는 분석인데요. 중동 지역 학박사인 김수환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껏해야 그 로켓포 수백 발 정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4,400여 발 로켓포가 하마스 쪽에서부터 발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아이언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 수십억 달러 들여서 이스라엘이 구축해놓은 최첨단 적어도 방어만인 아이언돔이 전혀 무용지물이 됐죠. 왜냐하면 이 아이언돔이 그 2021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국내에 10개 포대가 배치가 됐어요. 근데 한 개 포대에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숫자가 80발이에요. 그러면 10개 포대에서 800발, 동시에 800발밖에 발사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4,400발을 하마스에서 공격을 한 이 로켓포로 이걸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전 그 패턴과 양상이 다르고요. 또 이 공격 양상이 육해공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펜스도 그 분리장복도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고 또 패러글라이딩으로 또 낙하산 침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전과는 다른 그 공격 양상을 보여왔던 거죠. 수개월 전부터 이런 대규모 공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해왔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마스와 또 시리아 시아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와 또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같이 모여서 베이루트에서 모의를 했고 수차례 회의를 했고 또 이번 달 2일에 공격 전에 이런 대규모 공격을 이란이 승인을 했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상상을 예상하지 못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죠.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9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미국 지상군을 이스라엘 땅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외국인들이 숨지고 실종되거나 인질로 잡혀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옛 트위터 X에 EU 집행위 건물 한편에 이스라엘기가 투영된 사진을 올리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나아가 1조 원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개발 원조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The Commission is also currently assessing how the recent tragic events might affect our current and our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유럽연합 최대 경제대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재정 지원을 거두기로 해 해외 원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Wir akzeptieren es nicht, wenn hier auf unseren Straßen die abscheulichen Attacken gegen Israel gefeiert werden.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 이스라엘과 분쟁을 해결하자는 하마스의 주장, 두 국가 해법 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Лига араб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может сыграть определяющую роль в комплексном оздоровле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и, поощряя эти процессы. 하마스 공격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인질로 잡히면서 각국이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둘러 군용수송기와 민항기를 급파해 귀국시키고 희생자 시신을 본국으로 수송하는 한편 한라인을 개설해 자국민 소재를 파악하며 지원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정부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범위와 선택 과목, 또 내신 등에 관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교 학점제로 배우고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적용될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디지털 충격, 출생아 수 급격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가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대입제도 역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기여하면서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의 현실과 바람직한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입시의 핵심인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대학의 인재 선발과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과 안정의 기조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수능 시험은 평가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무엇보다 공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능 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 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 체계를 도입한 이래 선택 과목 유불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지난 정부가 설계한 선택형 수능마저도 그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학습한 수능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수능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상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능 시험에서 문이과 구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변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통합적, 융합적 사고를 하는 창의적 인재입니다. 새로운 사회 문제는 과거의 지식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창의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개의 사회과학 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 수능 과목 체계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2028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도록 하고 문항은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을 통합 응시하게 하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간의 수능 선택 과목이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 학원의 입시 전략에 맞는 선택을 유발하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통합적, 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최근 학원과 유착해서 킬러 문항을 출제해온 사교육 카르텔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 풀에서 무작위 선정해 학연과 각종 친분으로 맺어진 카르텔을 차단하겠습니다. 출제진의 과세 정보를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할 가능성까지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수능 모의평가를 출제한 이후에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고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 과목 유불리 없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 학점제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 학점제 계획을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부터 막대한 혼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화 학습이 필요한 고 2, 3 과목은 성적 부풀리기로 대입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며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고 1대의 내신이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고1까지는 학업보다 다른 학교 생활에 더 관심을 갖지만 고2, 3을 거치면서 학업에 매진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평가 방식은 고1 때의 성적을 2, 3학년에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만약 고1 성적이 불만스러운 학생들은 2, 3학년 심화 과목에 매진할 동기가 사라져서 학교 공부를 놓고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4%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시킵니다. 규모상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해 교실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내신 9등급제를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고 1, 2, 3 모든 학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하도록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정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내신 성적 자료를 자율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입 제도는 학생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향은 미래를 향하여야 합니다. 교육개혁의 열쇠는 교실 수업과 평가에 있고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실 수업은 에듀테크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학생 맞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평가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객관식 오지선다형 평가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9등급제 평가가 AI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학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평가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미래형 대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의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신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서 필요한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교사의 전문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학생 맞춤형,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 및 시도 차원에서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선도교사가 1인 1고교 전담으로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교사, 학습 공동체와 같은 자생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2028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닌 시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과 함께 2028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학생, 학부모, 고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4년 전 예고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대학의 벽헌물기,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안입니다. 수능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개편 시안이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닙니다. 일단 시안을 보면요.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과목을 다 본다는 얘기고요. 또 현행 9등급제인 내신 등급도 5등급제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에는 철근만 빠진 게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재사용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했고 준공되기도 전에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 건물이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 당시 콘크리트 강도마저 기준치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항력이 낮은 상태에서 조경공사 등 설계하 중은 초과나 중이 작용을 했고 콘크리트 강도도 일부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 종합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인증을 받지 않은 재사용 건설 자재가 쓰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YTN이 허종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건축학회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레미콘 원자재,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또는 풍화함이 사용됐습니다. 순환골재란 이미 한 번 사용한 자재를 파쇄해서 재사용하는 골재를 의미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물질이나 시멘트 혼합물이 섞여 있어 반드시 품질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거동 내벽에는 이런 인증을 거치지 않은 순환골재가 사용된 겁니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의 80% 수준에 그쳤고 지름이 20mm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틈까지 발견됐습니다.
기준에서 인증되지 않은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골재에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물질은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준공되기도 전인 신축 건물이 구조 안정성 평가에서 낙제점까지 받았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은 안전 문제로 당장 사용을 멈춰야 하는 2등급을, 주거동 3개 건물은 당장 긴급 보강 공사가 필요한 D등급입니다. 간급자재 문제, 또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이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책임도 묻고 철저하게 처벌도 해야 합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문제가 된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 예정자들과 보상 방안을 두고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네, 여론 톡톡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37.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떨어진 59.8%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 각각 7%포인트와 7.4%포인트 올랐지만 부산, 울산, 경남과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각각 7.4%포인트와 4%포인트 내렸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9%포인트, 50대가 1.2%포인트, 60대가 3.4%포인트 올랐지만 70대 이상에서는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 여야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여론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사수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신주기 청문회의 전형입니다. 이미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이 계십니다. 국민들 입장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입니다. 국정기조 전환만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보통 이제 리얼미터 조사하고 갤럽 조사를 같이 전해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없었던 관계로 리얼미터 조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조사가요 연휴 끝난 뒤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슈가 반영됐다고 보면 되죠? 일단은 중간 평가가 있는 선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추석이 그러네요.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동안 역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통상 직간 중반 정도에서의 추석에서는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는 게 추세였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3주간 계속해서 추락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는 추석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긍정 40에 그리고 부정 53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13%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조국 장관 임명을 두고서 됐던 거였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고 추석 연휴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그리고 장관에 대한 나름대로 인사가 있었는데 모두 다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도도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도가 갤럽 조사가 아니니까
하여튼 리얼미터 조사에서 1.7%포인트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 기각하면은 굉장히 집권 여당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반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지층이 결집했다, 뭐 이렇게 많이 분석들 하던데. 그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여당은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지난 2달간 거의 정체네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첫째 주에 37.5 이번 조사에서 37.7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봐도 부산과 충청권은 부산, 울산, 경남과 또 PK 지역과 지역별로 볼까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내주세요.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뭔가 선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7% 가량 올라갔고요. 대구, 경북도 7%포인트 조금 올라갔습니다. 7.4%포인트. 근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이 그래도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은 지지율 수치 자체도 37.9%지만 7.4%포인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충청권도 35.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보수층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과 관련된 이슈에 공감도가 충족되지 못한다. 주로 어떤 이슈가 그랬을까요? 대부분 이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도 그랬을 테고 지나치게 이제 이념 전쟁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더 경제,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좀 지지층에서 파격적이다. 특히 이제 인사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이렇게 파행을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지지층 내에서도 다른 또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야당과의 관계도 그럴 테고 또 정책도 그럴 테고 인사도 그럴 테고 좀 더 파격적으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 국정원 시절은 우리가 누차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30%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돼 있는데 왜 우리가 추석 민심 이후에 이 조사가 리얼미터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한 겁니다. 3일간 연휴 끝난 다음이죠. 끝나면 바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타격을 볼 것이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선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거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도 민주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전을 쳤지만은 결국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건 양쪽의 모든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번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거는 경쟁적 비호감의 단계를 갔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의 부분은 강한데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흥미로운 거는요. 조금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 지역을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7.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TK에서는 7.4%포인트인데 이거는 부산은 7.4%포인트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상쇄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실은 서울에서 7.0%포인트 올라간 거와 더불어서 충청도의 민심이라고 저는 봐요. 충청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4.0%포인트쯤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지지가 7.8%포인트 올라갔어요. 정당 지지도에서.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느냐. 이거는 지역과 관련돼서 특히 R&D 예산 삭감. 자, 정당 지지율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정당 지지도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0.1%, 0.2%, 36.3 대 37.8인데 지지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게 민심에 있어서 큰 요동이
추석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파동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정당 지도에서 지역별로 보면은 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충청도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요, 충청도에서 무려 53.3%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 이게 7.8%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왜 그런 거냐는 거죠. 지지율이 53.3, 7.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지역에서 저렇게 50%를 넘은 거는 인천 경기보다도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광주 전라 빼놓고는요. 네. 이거는 아마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작동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걸 저는 현재 이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 정부 출연 기관들이 무려 22개가 집중돼 있는데 거기에 R&D 예산을 5조를 삭감을 하는데 R&D 이권 카르텔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척결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석박사 인력 지원 양성과 같은 그 예산을 R&D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삭감을 시키면 제가 찾아보니까 ICT와 관련된 석박사 인력에 관련된 사람들 무려 1,500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R&D 예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각해서 이게 지금 충청 지역, 오송 지역 있죠. 그리고 대전 지역 있죠. 이것이 지금 충청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 아니라 예산 전국에서 주는 어떤 함의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충청 지역의 민심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요. 연령별로는 좀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지역과 연령을 같이 보면 되겠는데 짧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묶어서 말씀해 지역도 보면은 사실 이 명절이 지난 이후에 민심에서 중요한 건 경기 인천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여기 인천까지 묶이면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인천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내려와도 51.6%다. 물론 이건 이제 자동응답 조사고 리얼미터 조사 기준이긴 합니다만 전화 면접 조사, 갤럽의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은 국민의힘이 좀 우위를 보이더라도 인천 경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또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상당히 이 부분은 집권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 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주목하는 게 부산, 울산, 경남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렇게 자주 찾아갔지만 자동응답 조사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39.6,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8.9라는 건 결국 경제일 거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기보다는 경제가 좋아지냐. 물론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겠지만 이 PK 지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네, 연령대를 연령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도 30대, 50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보시죠. 30대를 보시면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내려갔는데도 48.7%다. 30%를 어떻게 할 거냐. 20%는 그나마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다음에 50대입니다. 50대는 투표 적극성이 상당히 높은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40대는 그렇다 치고 50대는 56.5,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26.1이거든요. 과연 지금 우리의 중추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물론 40대도 그렇지만 50대인데 이 50대를 어떻게 공략할 건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추석 명절 이후의 민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서울 지역 잠깐 보여주시면요. 보여주시죠. 정당별 지지도 보면은 여기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두 군데 전부 다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1.8%인가요?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41.5 대 42.6 이게 지금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서울 지역에서는 저렇게 박빙인 거냐. 그리고 더 나가서 연령별로 한번 보시면요. 연령별로요. 서울 지역을 빼고 이제 저렇게 박빙인데 서울 지역 연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20대에서 무려 8.1%포인트 올라갔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3.8%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는
지금 강서구라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서울 지역에서 민심을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추석 이후에 민심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네. 결론인 거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이번 그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궐선거 이후에는 분명하게 승리하냐 하는 쪽은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제 결국은 점점 나름대로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대로 네. 참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선거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견제론이냐를 묻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야당 후보 지지해야가 53.4, 여당 후보 지지해야가 39.7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후보 지지해야 된다는 정권 견제론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결국 중도층일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여당 후보에게 지지해야 된다는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결국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중도 외연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과제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또 인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중도를 당길 수 있을까? 중도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전광판을 보지 않고 우리 지지층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생각하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확실히 지지율 격차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 당시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요. 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승리했고 18년도 지방선거 승리했고 2020 압승을 했잖아요. 네 차례에서 선거에서 졌는데 왜 2021년 4.11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졌어요. 큰 차이로 졌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됐죠? 추격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남은 그 내일이잖아요, 당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데요?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얼마큼 높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야당이 상대적으로 항상 높은 그 저를 받았고 투표율이 낮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당 특히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전에요. 이번 재보궐선거 전에 작년도 지방선거 때 서울의 전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선거가 25개 중에서 17개 이겼거든요. 수도권 전체 226개 중에서 145개를 가져갔어요. 국민의힘이. 그만큼 조직은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고로 높게 나타났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토요일 오후에 투표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화이트 칼라. 왜? 내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을 통해서 투표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본선거일 날 뭐 60대, 7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일 치러지는 본 투표일이 실시가 되는 강서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가 아니에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 결정적으로 또 전폭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내일 결과가 각 당의 대표 체제 또 선거에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관전 포인트는요. 누가 이기냐도 중요하지만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쪽은 치명적으로 그는 그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여론 톡톡 시간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바깥 활동하기 좋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퇴근길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는 12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가 23도, 광주는 2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